지난주에 그 정신의 인간주의, 신체의 관점주의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가 이제 인간, 정신의 인간주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인간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당연하죠. 내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 내 자리를 가지고 이 위치에서 세상을 보는 거는 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자명한 말 같지만 19세기, 20세기에 이 말이 대두가 되면서 인간을 뭘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담론적 투쟁이 엄청났다. 이런 말씀의 일환으로 체코에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독일, 체코, 유대인이라는 이 피라미드형 선물 속에서 인간이 된다는 거는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국이고 과학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돼서 근대 국가로 일찍 갔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여기 이제 독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문명 질서 갖추고 이런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되게 만연해 있었는데 독일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족주의라든지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심으로 체코도 나름대로 인간다워 우리끼리의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또 우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라고 해서 니네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지막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뭐 원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논외다.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속에서 이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카프카 아버지 같으면은 독일어로 교육을 아들을 엄청나게 시키고 집에서도 독일어밖에 못하게 하고 학교 다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카프카가 그 법학 박사고 여기 이제 이 체코 전체의 관료제 시스템에 아들을 넣어 보내려고 한 거죠. 이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논리 인간 중심주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제가 제 방식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척도 중심주의입니다. 척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런 기준에 자기를 맞춘 다음에 뭘 해보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강한 공동체라든지 자기 삶의 하나의 척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리고 이 척도라고 하는 거를 다 정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석하게 된 시대였던 거죠. 프라하 같으면은 인간중심주의라고 해서 체코의 본질적인 게 이런 건데 이러한 체코의 뭐 체코말, 체코 민족 정신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장착을 하면은 체코인답다, 체코에서는 그를 인간답다고 한다 이래서 보통의 능력을 정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척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카프카가 보니까 이게 다 각자 내가 가진 정신 능력, 내가 가진 정신 능력 이게 둘 다 뭐가 더 훌륭하냐 이런 걸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사는 모습이 너무 똑같은데 라고 해서 이 정신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끌어가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허상이라고 할까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카프카의 여러 문제의식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독일인이 된 다음에 체코인을 깔아뭉개는 게 인간중심주의의 전체 구조라고 하는 거를 이 독일 계통의 학교를 다니고 또 체코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거리에서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중심주의가 인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비인간을 늘 이렇게 담론적으로 구성해내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카프카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메커니즘은 체코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식민지였던 그 조선에서도 있고 보통은 이런 거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척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런 거 못하는 사람 다 뭐 못 사는 것처럼 느끼고 저도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막 이렇게 공부 안 하는 누군가를 보면 저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뭐 하는 짓인지. 그래도 되지.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건 안 돼, 넌 틀렸어 이런 태도가 척도 중심주의인 것 같아. 인간 중심주의 굳이 말하자면은. 근데 카프카는 이 전체에 그러한 그 척도 중심주의로부터 이제 슬그머니 달아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이 들고 그 척도 중심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오늘 그 아들 3부작이라고 하는 성고, 하부, 변신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척도 중심주의에 대해서 카프카가 생각했던 거는 신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여기는 가치 판단하는 척도들, 그러니까 아주 뭐 여성다움 아니면 인간다움 이런 게 가치를 판단하는 그 정신의 능력 같은 게 여기로 돌아간다면 신체는 그러한 척도나 척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파서 숙제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시네요. 저는 가끔 아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몸이 아프다는 걸 가지고 아무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거는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니고 거기 뭐 우리가 판단 안 하잖아요. 가치 판단은. 그래서 저는 이 카프카가 신체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척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척도도 가능하다 혹은 척도 자체에 대해서 큰 가치 부여를 안 하는 태도가 이 신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카프카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읽었던 철학자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니체고 다른 한 사람이 스피노자고 이게 카프카가 자기 정기를 안 남겼기 때문에 난 스피노자를 좋아해 이런 말 당연히 없지만 카프카가 읽었던 도서 목록에 스피노자, 니체 이게 요 시기 앞에 1908, 9 시기 넘어갈 때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니체랑 스피노자야말로 도덕을 자연화시킨 이 덕의 문제라든지 철학의 문제, 삶의 옳음과 선악의 문제를 자연의 차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한 철학자고 자연이야말로 이 척도가 다 척도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척도들이 펼쳐지는 장이기 때문에 신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척도에 대한 어떤 태도나 거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래서 신체의 관점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카프카가 아주 오늘 진지한 이렇게 좋네요. 척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찰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관찰이라는 작품이 자체가 뭐 굳이 저게 저렇게 중요하나 이런 태도가 보인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막 출근한다고 바삐 뛰어가는데 결국 뭐 어디 있고 어디 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모든 중요한 것들의 무게를 이렇게 덜고 그 다음에 척도라고 하는 게 내가 이 골목에 서면 저렇게 보이고 여기 서면 또 저런 게 보이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중요하거나 아름다운 거나 이런 게 다르게 이렇게 계속 전개될 뿐인데 왜 그것만 있어야 되냐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지? 너무 좀 이상하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작품집이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쓰고 난 뒤에 카프카가 그 이제 편집을 하고 그걸 쓰고 있었을 때 카프카가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선고, 화보, 이 변신 세 작품이 동시에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쓰여지는 시기가 몇 달 안 되고요. 그리고 카프카가 출간을 세 작품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는 출간을 뭐 하니마니 이렇게 돼서 다 미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는 완성작입니다. 카프카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본인한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카프카가 작품을 쓰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성고죠. 그 다음에 화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변신인데요. 저도 처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온다. 요거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더 공통점 떠오르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말고 이건 그냥 기본값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에 방이 나옵니다. 방. 관찰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관찰은 돌아다니고 있어서 거기 물론 확 뚫린 돌연한 출발 뭐 이런 작품은 있지만 이렇게 좀 위치를 바꾸면 뭐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거리화되는 작품이라면 요 세 작품은 박스 안에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카프카 작품을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책을 읽는 하나의 툴인 거죠, 툴. 방식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뭔가 알게 돼.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방식인 거죠. 이런 거를 쌓아가고 이렇게 좀 반대쪽도 보고 이러면 마지막에는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카프카 전체의 서사 구조가 요거를 깨는 거기 때문에 카프카 작품은 이 시간적 개연성, 인물의 행위가 전개되는 그 개연성을 따져가지고 읽으면 뭔 소리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의미. 이 의미야말로 척도죠, 척도. 소설 텍스트 안에서는 주인공이 도착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려고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보통의 소설은.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그 존경하는 거장들은 이러한 문법을 반대해서도 그 작품을 많이 이렇게 쓰시죠.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소설의 문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가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 건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봤는데요. 카프카 작품은 여기서 이렇게 뛸 때 아무 이유 없이 뛰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게 그냥 씬 자체만 끊어내는 거죠. 씬 자체만 끊어내서 그 씬 자체에 주인공이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 아무런 행위적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카프카 작품을 읽는 핵심은 개연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개연성을 내려놔서 그냥 장면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뭐 그 모티프 등장하는 어떤 도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의미, 척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선고로 들어가 보면요. 선고하고 화보하고 변신이 거의 2년 동안 카프카가 쭉 쓴 건데요. 뭐 이걸 이렇게 심하게 많이 썼나 생각이 들지만 카프카가 이거를 쓸 때 일기를 보면 너무 힘들고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건지 나도 쓰겠다 이런 점이 있지만 카프카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제작 모티프인데 선고부터 제가 뜯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고는 이제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장면을 끊어봤을 때 이게 다 방과 관련이 있다.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나오신다.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 세팅 자체가 방이다, 방. 이렇게 해서 선고는 방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게오르그가 있는 방이죠. 게오르그가 있는 방이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는 방이고 나중에 나가 죽어라. 그래서 아니 나가 죽다니 비극이다. 아니고 카프카 작품에 나가 죽는 애들은 이거 하나예요. 나가면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는 작품 전체를 쭉 놓고 보면 강물에 떨어진다 이거는 그 우리 단편집 관찰에 초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계열이 같은 거고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인디언 그 학술애들은 뭐처럼 어디 나가면 다른 존재와 다른 국면을 맞기 때문에 뭐 죽는다 이런 얘기가 바로 오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요거랑 비슷한 게 그 소송이죠, 소송. 개처럼 죽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는다가 카프카한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처럼 죽는 게 뭐, 그리고 걔는 카프카한테 그렇게 나쁜 형상이 아닙니다. 제가 요 카프카 좋아해가지고 무슨 카프카 하키니 뭐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 가기도 하고 하면 이 변신한 작품이 아니 인간이 벌레가 돼가지고 그런 비극이 아니고 벌레가 되는 거는 인간은 발 2개밖에 없는데 팔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나가 죽는 거라든지 이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카프카가 판단을 안 합니다. 벌레가 열등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고 죽는 건 나쁜 거야라는 거는 사는 게 옳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카프카한테는 하나의 그냥 뭐 사라질 수가 있죠. 뭐 어떤 일이. 그래서 장면에 전환하는 키워드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같이 판단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밖에 이제 다리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화보는 어떻게 되냐면은 방이 3개 나옵니다. 화보가 나중에 이게 실종자가 되는 거죠. 이 뒷부분 딱 붙인 게 실종자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앞부분 그대로 있었던 거고 초기 세팅 그대로 가는데 실종자도 이 작품을 들어가면 다 방과 방입니다. 그리고 이 변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화분은 방과 방 사이에 복도라는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이 복도라는 장치가 나중에 장편 소설의 성에 나옵니다. 성이라는 작품은 복도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이 복도라고 하는 것이 골목이죠. 그러면 원래 관찰이라는 작품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세 도시의 골목을 막 돌아다니는 그거를 전체를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딱 그려내면은 그게 복도 씬이 돼서 이 복도라는 골목의 이 복도라는 장면의 중요성 같은 거는 관찰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고 요게 실종자에도 나오고 성에도 나오는데 실종자에는 호텔 안에서 복도를 보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성에서는 마을 안에서 실제로 집집 사이에 이렇게 복도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게 화보에 있는 그거 그대로 견주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를 따지면은 주인공이 왜 이래 이렇게 되지만 다 찢어가지고 카프카가 여러 번 쓰고 설명을 그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는 공통된 요소가 몇 장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변신은 방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은 방, 그 다음에 이렇게 갇힌다라든지 그 조건에서 내가 뭘 하게 된다라는 거를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꿀 건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못 나가서 계속 방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뭔가? 마지막에 이게 방을 바꿀 문제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 그 존재가 척도랑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를 탐구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이 가능합니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이 허방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작품을 제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몇 개나 나와 이렇게 셌는데 별로 많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카프카는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한숨을 쉰다든지 내가 뭐 이뤄가지고 위에서 막 내려다본다든지 어떤 척도가 주는 쾌적함, 안정감, 그 다음에 내려다보는 이런 시선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읽을 때마다 뭔 소린지 몰라서 깝깝하기도 한데 세팅 자체도 되게 갇혔다는 느낌을 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갇힌다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편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집에 이게 작은 우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은 우화가 제 책으로는 605쪽이고 이게 어디냐면 유고집에 수록된 단편들이 있습니다. 605쪽에 카프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몇 작품인데요. 여기서 비슷하게 작은 우화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 손바닥 장자를 써가지고 장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긴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서 하고 쥐가 말했다. 카프카는 식물이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만 해도 세상이 하도 넓어서 겁이 났었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마침내 좌우로 멀리 벽이 보여 행복했었지. 그러나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마주 달려오는지 어느새 나는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저 모퉁이에 내가 달려 들어갈 덫이 놓여 있어. 그래서 야 방향만 바꾸면 돼 했더니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꾸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작품을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이랄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고 붕 뜬 느낌인데 뭔가 저걸 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 쑥 사로잡혀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를 카프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척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대는 되고 그런 게 우리에게 되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무슨 제가 옛날에 또 누구 시인의 담쟁이 이런 시가 있었어요. 막 힘들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담쟁이가 나도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왜 극복해 고난을 담쟁이를 나는 그렇게 좋아했을까 고난을 꼭 극복해야 될까 그게 그런데 그 극복을 한다는 방식으로도 나를 이렇게
기대게 할 만한 게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구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행복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문장. 어찌나 빨리 쓰다가 와가지고 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건 그냥 가끔 만나게 되는 행복한 벽이야. 근데 이거는 속도가 되게 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리면 뭐야? 고양이가 있어. 거기도 살 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벽을 맞아서 죽느니, 고양이 입에 들어가서 죽느니, 산다는 거는 두 개의 길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되게 비관적인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골목이라든지 방을 바꾼다, 그러니까 벽을 바꾼다 이런 거를 들으면 그래 방향을 바꾼 그 찰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네 그거. 그 찰나를 내가 보기 위해서 방을 계속 바꾸는 거죠. 바꾸는. 그래서 여기에 이 틈 찰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카프카 세계에는 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우리를 이렇게 어, 척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틀렸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척도를 가져야 된다. 어떤 중요함. 이번 학기에는 내가 카프카를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게 척도로 와가지고 어떤 시간을 들여서 책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일주일을 또 할 일도 생기고 뭐 할 말도 생기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이게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갇힐지라도 그러면 계속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이제 주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도 이 작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카프카 작품의 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벽처럼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분이 저 하부가 나에게 해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있다. 여기 처음으로 울죠, 지금. 그래서 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카프카 작품을 다 펼쳐놓고 도대체 누가 울어? 그 다음에 너 우는 게 얼마나 많아? 안 울어요. 보통의 경우에 우는 애가 없는데 얘 혼자 웁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일기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낭만적인 겨우 몇 방울 흘린 것이 카프카한테는 운다고 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되게 무게가 실린 거잖아요. 우리가 울 때 너무 좋은 일, 물론 기가 차서 이렇게 울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도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빠져 죽는 것만큼이나 뒤가 무게가 많이 실린 거네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실종자에 가면은 이러한 정서가 다 걷어져 가지고 쫓겨나거나 뭐 구박받아도 울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화부라는 신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울고 그 겨우 고개를 돌리는 거야. 아찔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안 돌리고 싶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어쨌든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절대화하는 거는 너무 행복한데 너무 죽는 일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쫙쫙 짜부러뜨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드러나 있는 그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방 안에서 갇히게 되고 나갈 수 있는가를 연구한 작품이 이게 이제 카프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빠 3부작, 아버지 3부작이기도 하고 아들 3부작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요. 요거를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성고라는 작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방에서는 그냥 한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그 다음에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게 재밌죠. 그게 진짠가 가짠가가 이제 자꾸 진위가 의심이 될 뿐더러 썼는데 붙이지 않고 그걸 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이런 모티프 같은 것이 카프카 작품에 나오는 것이 여기 성이 됩니다. 성. 성은 네가 이 마을에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관리에 쌓인 그 공문서 찾아가지고 찾아서 돌아다니고 찾은 그 공문서가 또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라는 모티프가 들어옵니다. 글쓰기라는 모티프, 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글이 방을 탈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문제 삼아 본 작품이 성모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각하는 편지를 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그 우리의 험난하고 고난에 찬 행군인 에세이 쓰기의 길을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편지를 쓴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편지를 써야 값하다. 자, 여기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들고 여기 갑니다. 근데 아버지도 알고 봤더니 편지를 받았고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뭔 소린가 일단 이렇게 가봅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뭘 썼는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게 내용이 안 중요하다. 그러면 편지라고 하는 거는 쓴 자와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라는 그 글쓰기 양식이. 그러면 쓴 자와 받는 자를 일단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하긴 하는데 연결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척도라고 할 만한 거는 수신자도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 척도와의 관계에서 편지를 든 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가까웠다가 멀어진다.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자명한 어떤 일들과 가치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다르게도 봤다가 이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카프카가 하는 게 아닌가? 이 그 체코의 이 3분법에 따르면은 여기에 누가 갈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네가 가진 A는 우리가 가진 기억보다 별로야. 그래서 이걸로 바꿔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척도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척도를 내세우든지 아니면 그 척도를 누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편지를 쓰는 행위는 그 사람이 좋은데 뭐 좋기도 하고 어떻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다르게 무게를 가져가는 거죠. 공부가 제일 중요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지. 돈이 틀리거나 싫은 건 아닌데 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다양한 거리감을 갖는 것이 카프카의 이렇게 전략이라는 게 여기 조금 실험이 그 뭐랄까 생각거리로 이 작품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걸 제외하고 이제 성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 장면인데요. 아버지 장면에서 카프카가 써보려고 했던 거는 우리는 어떻게 척도라는 거에 이거를 너무 절대시하게 되는 건데 그걸 잘 보면 일단 별거 없죠. 아버지 자체가 대단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잠옷 입고 옛날에 뭘 좀 하고 이런 분인데 이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이 본 분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지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너무 숨이 막혀 이럴 때도 있고 뭐 틀린 건 아닌데 좋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카프카가 그린 모든 아버지가 별로 대단치가 않고 나중에 실종자라든지 성에 보면 그 자리도 이렇게 비어져 있네요. 이수영 선생님께서 성으로 월간 이수영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딴 일이 있어가지고 듣지는 못했는데 이 중심이 비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중심이 있긴 한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벽처럼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사람은 살게 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잠옷을 입고 아버지의 가장 특징은 시계에 되게 집착한다.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옷에 시계가 있어가지고 얘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는데 그 시계가 아버지가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걸 보고 카프카 작품 전체에서 시계는 누가 찾나 이런 걸 더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시계는 계열상 이게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연성을 작동시키는 장치고 주로 뭐 따지지 않아도 아버지나 척도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는 시계에 관심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잠옷을 입고 계신다. 그런 다음에 소리를 좀 지른다. 이러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를 살게 하지만 못 견디게 하는 거고 아버지와 관련해서 제가 그 주목을 해본 거는 아버지는 자꾸 아들을 찾아요. 이건 진짜 내 아들이야? 이런 것도 찾게 되고 러시아에 있는 걔가 내 아들이야. 아버지 입장에도 아들이 누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바꿔 말하면 그냥 개념적으로 아들을 찾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를 계승할 뭔가를 찾는 존재, 추종자를 찾는 존재. 그런데 또 반대로 뭐가 되냐면 아버지는 그냥 방에 가만히 있었어요. 일 자체를 보면 아들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있는 이유는 추종자가 찾아올 때, 그리고 아버지조차 추종자를 간절히 부를 때, 계승자를 찾을 때.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진리값이 없기 때문에 추종자 몇만 있어도 작동을 개시. 그 다음에 척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추종자를 간절히 바라고 찾아 색출하기만 하면 돼. 이런 메커니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척도와 거리를 둔다는 거는 아버지인데 아들 계승자가 아닌 방식으로 아버지랑 관계 맺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변신도 느낌이 오시죠. 아들이긴 아들인데 아버지가 부를 때 대답을 잘 못해요. 사춘기인 저희 딸들이 제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하고 이것인가 그들도 안 들리겠지 안 듣고 싶겠지 이런 것이구나. 척도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요 방에서 보여주고 아버지가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짹짹짹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왜 나가 죽게 되냐면 아버지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저게 그냥 지나가는 삥 소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 구간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변신이라는 작품에는 아버지, 여동생, 엄마, 이 아들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다 딴 데를 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것이 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거를 보고 있으면 그 공간 이게 카프카에게 가족 모델입니다. 카프카가 가족에 대해서 많이 썼다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그 한 공간에 매우 오랜 시간,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그냥 가족인데 그러려면 계승자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카프카 작품이 카프카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작품을 19년에 발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인데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께 드렸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카프카 사후에 그게 남아가지고 출간이 된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런 편지가 돌아다니는 이런 모티프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라고 하는 사건이 두 개입니다. 그냥 아버지 주무실 때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복도에 쫓겨나가 있었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지금 제가 기억나지도 않는 그냥 좀 약간 뭐 사소한 그런 거예요.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애들이 흔히 하는 뭐 눈치 없는 거. 근데 그게 나는 그 일 때문에 숨 막혀 죽을 뻔했다. 이게 너무 예민하고 집착한다 아버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카프카를 오이디푸스에 사로잡힌 작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작동을 하려면은 아버지, 엄마, 아들 이래서 아들이 엄마를 욕망하니까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나중에 자기가 이 자기 가족을 꾸림으로써 아버지가 되는 방식으로 이 프레임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소설에서 쓰는 되게 구태의연한 오이디푸스 가족 모티프인데 지금 우리 변신을 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동생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엄마랑 아버지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 쌍둥이처럼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게 아니고 나가 죽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아버지 컴플렉스의 프레임에는 들어맞지 않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써서 부성 컴플렉스로 카프카를 읽는 거는 조금 왜 재미가 없다. 그럼 가능한데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달이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에 떨어지는데요. 여기 우리 선고에 빠져죽는 장면 한번 볼까요? 64호. 64호입니다. 네. 최유정 선생님도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 그 옆에 이렇게 마지막에서 거꾸로 세 문단 정도 올라가면 아버지는 저를 염탐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아버지 방에서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뭐가 진짜야라는 거가 알 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프카는 쓰여진다는 거에
진실을 찾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쓴다는 거는 그 자체의 형식 논리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안에서 야, 너 정말 내가 많이 안다니까? 난 순진했는데 악마 같았어, 실은. 그래서 너에게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척도는 늘 선고를 내리는 거죠. 죽어라.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법 앞에서라는 작품을 선고라는 게 그 죽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살지 마라 이래서 금지의 형식입니다. 금지의 형식.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자리가 이 척도가 솟아오르는 자리인 거고 하지 마라면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늘 척도는 마라의 형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에 딱히 옳고 좋고 바람직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카프카가 계속 본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쫓기듯이 방을 나갔어. 그의 뒷전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침대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층계에서 그는 계단을 마치 경사진 평면을 가듯이 달리다가 하녀와 부딪혀서 하녀는 이제 청소를 하러 갔는데요. 맙소사 사라지고 없고 차도를 지나 강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굶주린 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듯이 난간을 꽉 잡았는데 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체조 선수였던 그는 그걸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카프카 작품이 지나갈수록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얘가 국면을 돌면 거기서 뭔가 더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소설이나 추리 소설은 앞에 정보를 다 깔고 이거를 수렴해서 전개되는데 카프카는 코너를 돌면 그 전에 없던 정보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게 화부가 말하지 않습니까? 화부가 그 네 가방 주워준 걔가 거기서는 그랬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공간을 방을 바꿀 때마다 논리나 떠오르는 게 다 네 주변으로 달라진다고 이런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체주 선수였대요. 그래서 난간을 잡고 난간 기둥 사이로 자기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 버스를 보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구절이 그 카프카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 상징하는 대목이라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랑한 일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순간 다리 위에는 정말 교통 왕래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체코에 가면 그 다리가 떨어지는 카렐교인데 실제로 그 카렐교라고 하는 다리가 떨어진다는 거와 다리에서 뭐가 떨어진다는 게 카프카가 산책을 하면서 계속 보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다시 단편집 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유고집에 수록된 단편들 5번째 작품인데요. 536쪽입니다. 저희 책으로는. 이 다리라는 작품이 다리 찾으셨나요? 다리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찾으셨어요? 네네. 나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이제 내가 다리가 됐어. 다리가 돼서 나는 하나의 다리였다. 어떤 절벽 위에 놓여 있었다. 이 편에는 발끝, 저 편에는 두 손. 느껴지죠?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래서 절벽 안에 뭐가 소리가 막 들린다. 근데 저녁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었나 봐요. 지팡이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자꾸 옷을 뒤집어가지고 쿡쿡 찌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가 왔다. 그래서 나의 상의 자락을 들추어 보는 듯했다. 들추어 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은 누구지라고 하면서 몸을 뒤틀어서 그러면 다리가 이제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 요게 그 저한테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아까 고개를 돌린다.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 서서 잠깐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다리가 걔 누구야 하고 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걔 누구야라고 돌리는 순간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뭐지 하는 게 이게 자기 해체고 자기 분해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 다리 이미지를 가지고 카프카가 재밌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방을 바꾸는 일은 방을 이런 데서도 내가 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네 하는 순간이 이게 뒤틀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빠그라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방 자체도 가만히 그냥 설정으로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어떤 방을 주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점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관점을 바꿀 때마다 나에게 내가 수영 선수였지, 체조 선수였지, 나에게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다시 드러나면서 기존의 내 삶의 형식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근데 또 방을 바꾸면 거기서 다시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지, 이렇게 또 뒤틀려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 작품 자체가 카프카가 보는 게 자기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부서졌다가 조금 구성했다가 부서졌다가 조금 구성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주인공의 삶에 있어서나 카프카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런 이제 관계나 이 해체적 경험, 부서지는 이미지 이런 거를 강조해 가면서 방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도를 바꾸고 벽을 바꾸고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벽을 바꾸는 관점에서 그대로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바꿀 때, 척도를 바꿀 때, 방을 바꿀 때마다 나에게서는 되게 부서지는 사건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달이라는 그 모티프를 가지고 이 성고를 생각해 보면은 성고에서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소리가 막 들린다 이런 게 뭐 정답은 없지만 해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어서 슬픈 일이야, 요거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보로 가보겠습니다. 화보도 바로 이제 직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쓰고 난 뒤에 이후에 쓰여지는 모든 작품 어디 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디 방 안에 들어가서 갔더니 뭐 누가 있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불러 자꾸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화보에 이게 운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화보는 여기에 아버지가 출연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었는데 자기랑 이 3등 칸에 자기 가방을 훔치려고. 근데 이것도 여기서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여기 갔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 조건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카프카에 갇혀 있다는 느낌은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좋은 겁니다. 갇혀 있는 거를 못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갇혀 있는데 갇혀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느낌이 최악인 거고 이게 깝깝한데 요 느낌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깝깝하다는 느낌으로 카프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 녹화가 되나요? 그럼 우리끼리 봐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다시 볼륨 다 떼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냥 치마 좀 좋은 치마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저 건물에 들어가는 일인데 너무 맨날 하루 종일 건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작은 너무 승승장구해서 자기 사무실 하나에 24시간 갇혀 있는 게 우리가 보면 너무 깝깝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한테는 대지를 얻은 것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깝깝하다는 느낌이 카프카는 다른 게 있어 나가야 돼를 촉발시키는 감각이기 때문에 카프카는 좋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성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실종자도 그런데 깝깝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게 소송입니다. 깝깝하다고 생각이 딱 들면 어디서 바람이 와요. 소송의 그 장면을 찾아보시면 특히 골목에서 여기 또 내가 갇히나 이런 느낌이 들면 바람이 싹 불어요. 그게 열려있다, 안 닫힌다 이런 게 이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감각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제 합으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방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했으니까 내려야 돼 이럴 때 이게 계기죠.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데 벗어나게 되는 게 나의 자발적인 선택 말고 야 내려 이제 거기서 나와 할 때 그냥 거기 갇혀 있었네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경우 하나. 그러면 두 번째는 화부인데 이 화부가 왜 이렇게 그립고 중요한 사람이냐면 화부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한 장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카프카는 이거를 그린 게 아니고 로방을 그렸어요. 로방. 작품 인생 전체가 아버지가 있는 방에 대한 얘기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보가 이 방에서
둘 다 어리버리해가지고 둘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딴 문제예요. 화부는 내가 무시당하고 돈도 못 받고 이런 거고, 이 주인공 소녀는 아 가방 찾으러 가야 돼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5명이에요. 5명. 5명인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싫어 이거예요. 어떤 무리나 관계라고 하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는 다 서시려고 해. 여섯은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왜? 아니 그냥 그래. 그래 사는데 카프카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 이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필요해. 그런데 그냥 필요해서 갖는 이유지 이유 자체에 아무런 뭐 그게 옳아서 이유로 삼는 건 아니야. 그냥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인문공간 세종이라고 해서 그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원래 둘 셋이 카페에서 공부했는데 셋일 때는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사 되니까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오 딱 되니까 여기가 그때 5명이 5명이 됐을 때 저도 공간을 찾고 그랬거든요. 이 5가 자성이 좀 붙는 숫자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알고 가느냐, 이유가 있는데 못 찾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카프카한테는 천지 차이다. 그런데 핵심은 나가 해도 계속 누군가가 온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를 닫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어딘가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힘의 누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당신 삶에 이것도 벽이야 오라 이런 것 같지만 고개를 돌릴 틈은 언제나 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도 어딘가는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 그래서 언제나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간다는 게 그럼 밖에 초원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 또 갇히는데 이런 운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화보라는 작품에 이제 이 화보라는 작품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초기작이니까 카프카가 계속 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성보보다는 지금 진도를 빼가지고 작품을 구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보를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보에 시작하는 페이지를 볼까요? 16살인 칼 로스만이 가난한 양친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하녀가 그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게 된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였는데 요 구간에서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했는데 이제 요런 거죠. 내가 아버지일 수가 있다고. 아버지일 수가 있다고. 내가 계승자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있고, 성이라는 작품이 아버지인데 아들입니다. 아버지인데 집을 두고 이 아주 추운 요 마을에 왔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고 같은 경우에도 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못 되게 되는 방식으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계승자를 찾는 거고 아들인 거는 계승자를 모시는 건데 둘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생각을 좀 해야 돼. 이런 문제를 이제 여기 가지고 있고 바깥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구나 하는데 밑에서 둘, 넷, 다섯 우산을 두고 이 우산 돌아오지 않나요? 가방이 돌아오네요. 실종자의 자기도 잃어버렸던 가방이 한참 뒤에 야, 네 가방 여기 있다 이래서 그 작품의 가방이 돌아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구간에서 안 보이던 게 저기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세미나에서는 저 사람이 되게 그 발언이 되게 돋보이기도 하고 되게 새롭고 저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장에 따라서 한 존재가 이렇게 그 현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이게 문단으로 가야 되겠네. 제 책으로는 70페이지인데요. 조금 지나시면은 방을 나와가지고, 우산을 두고 왔네. 뭐, 그래서 가방을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 안에 수많은 작은 공간을 지난, 이게 이제 골목의 이미지죠. 골목의 이미지. 그 다음에 서로 끊임없이 있다 있는 짧은 계단을 건너, 계속해서 굽어 있는 복도를 통과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배가 생각보다 되게 넓었다는 게 놀라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그 실종자라는 작품에 이 외삼촌 집에 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넓은 거야? 2층이 안 끝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관계를 맺거나 사물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하면 되게 커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데도 관계가 단조로우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깝깝하다는 거는 그게 단조롭다는 거고. 우리가 그 사이즈에 올 때도 공부할 과목이 많고 수업도 많고 세미나도 많으니까 여기가 누가 보면 작다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큰 뭐 대기업 회의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개수가 높잖아요. 그럼 여기는 넓고 깊은 거죠. 이렇게 어디가 커지는 느낌, 깊어지는 느낌은 이 방을 딱 나오면, 그럼 이제 그 나온, 여기서 골목 장면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이 세미나 해, 저 세미나 해, 이 선생님 좋아, 저 선생님 좋아. 뭐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바쁜 건 안 되는 길을 잃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방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척도와 함께 또 뭘 해보고 또 나오고 해보고 또 나오고 중요한 거는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척도랑 함께 맺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럴 만도 했다. 작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쫓겨나는 거고 성보도 나가려서 나간 건데 이제 내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는 두드린다. 내가 찾아 들어간다. 근데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있으니까 들어갔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죠. 저는 그 카프카 책을 쓸 때도 되게 이런 부분이 재밌었는데 어디를 두드릴지 두드릴 때 되게 많은 거예요. 나 저 사람이랑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거 되게 많고 이번에 이 책을 모든 책들이 두드릴 만한 문이라는 걸 알면 한 벽에 책 몇 권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 거고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많은 척도들이랑 어머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길을 잃어서는 안 돼. 길을 잃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문 열려 있는데 왜 두드리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일단 들어와. 그래서 계속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데요. 요게 요런 씬 같은 게 다른 장편으로 넘어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물을 문제 아니야. 그냥 가서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입장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은 독일 사람이세요? 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가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싫다니까 그럼 지금이 문제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부에 나오는 게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고 지금 어디로부터 나간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척도와 관계 맺는데 매우 중요한. 지금 나는 카프카를 가장 중요한 나의 벽이라고 생각한다를 내가 보고 있다. 근데 이게 반성적 의식이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배를 타고 다니면 항구에 닿을 때마다 풍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구 간 거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바꿀 때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목을 바꿀 때마다 풍습이 달라져요. 왜 자기소개, 우리 세미나 시작하면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고, 내가 앞으로 뭐 할 거고, 말고, 내가 직전에 어디로부터 나왔고,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기를 마치 오늘에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서사를 꾸며대지 말고, 지금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문을 두드려 보는 중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을 카프카는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친구들이 체코 사람은 저래서 틀려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러니까 되게 목적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던 와중에 카프카는 목적의 무게를 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에서 아무튼 안 되겠어. 어디 가서 해결을 해보자고 간 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이 나오는데 한 분이 선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척도기 때문에 결제를 거기 받으면 다 아버지입니다. 카프의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럴 생각 드시죠?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누구에게 물어?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해다니는 거, 뭐 가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답을 얻죠. 그러면 거기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게 시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대와 거리를 둔다는 거는 그런 답도 있고, 그런 답도 있고, 나도 그중 그거 한번 해보고, 근데 난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카프카 작품에서 이제 부정이 없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서 핵심 씬은 뭐냐면은, 너 이름이 뭐야라고 외삼촌이 묻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씬.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 거기서 그 말을 약간 개나 새가 짖듯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척도가 있는데, 나한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프카가 그 소송이라는 장면에 성당에서 신부가 요세프 K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홀리듯이 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가 나를 부를 때 그거를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해야 그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느슨하게 가는 거죠. 부르면 돌아보고 부르면 돌아보면 그게 그가 있는 대로 내가 고개를 쳐든다고 이렇게 그림을 카프카가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제자나 아들이 되는 거죠. 계승자가. 그래서 여기서 네 이름이 뭐야 이러면 이게 이제 재밌으시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삼촌이 왜 나와? 이러는데 이 장면상 설정을 보면 부르고 답한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 그 김춘수 시인이 그 시를 안 썼으면 정말 곤란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불러 나를? 그런데 답을 해가지고 꽃이 됐잖아. 다 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뭔 팔자래. 이렇게 해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이 그물에 걸려드는 것과 같다. 이래서 실종자 이 화부의 다음 작품이 중요한데요. 장편 소설 세 작품이 첫 번째가 소송, 두 번째가 실종자 이게 아메리카라고도 번역되는 거고 마지막이 성인데 여기에는 주인공 이름이 있습니다. 요제프 K. 여기서 이름을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인데 이름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뭘 부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부르는데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부른다 호명이라는 모티프가 엄청나게 실종자라는 작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화우에서 이 자기 이름을 답하는 요거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와 함께 그 배에서 하선을 해서 어디로 가는데 실종자라는 작품이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그 저택,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그 어떤 브루넬라 맞죠? 브루넬라의 펜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살 길을 이렇게 찾는 거를 그리고 있네요. 이런 방법으로 척도와의 거리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과 나눠봤고요.